반찬 냄새나 풍기는 집딸이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예비 신랑이 다급히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뺨보다 마음이 더 어울래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낡은 양복을 입은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붉게 부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신 뒤 천천히 시선을 옮겨 예비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기세에 등등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부인, 혹시 저를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토록 당당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예 아버지 얼굴 하나 보고 벌벌 떨기 시작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음악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진이고 34살입니다. 저는 8년째 유은식품 상품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이었고 제 명함을 보면 다들 번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손으로 기획한 제품이 팀장님 손을 거치고 원가절감팀 손을 거치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기획했던 것은 국산 재래 된장과 자연산 멸치 육수로 만든 프리미엄 된장찌개 밀키트였습니다. CCK에서 반응도 좋았고 소비자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산 단계에 들어가자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 씨, 원가율이 안 나와요. 된장을 수입산 대두로 바꾸고 멸치 육수는 조미 베이스로 갑시다. 저는 그렇게 하면 처음 기획 의도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들이 프리미엄이라고 믿고 사는 제품인데 속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팀장님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서진 씨, 소비자는 맛을 보지만 회사는 숫자를 봐요. 뭔가 안 맞으면 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기획서는 회의실 탁자 위에서 매번 원가율이라는 이름의 칼에 잘려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반찬 라인에서 사용하는 젓갈 원료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다른 원료와 섞어서 기한을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기준치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 없어요. 허진 씨가 나설 일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퇴근길에 회사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반찬을 안주 삼아 드시는 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퇴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행을 마치고 막 씻고 나오신 참이었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하냐. 요즘 세상에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서진아,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자리를 그만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직한 재료로 제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직서를 냈습니다. 팀장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치니 작은 가게 하나를 시작할 정도는 됐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고 마침내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오래된 상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는 철물점이었다던 그 공간은 낡고 좁았지만 들고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지만 다음 날부터 공사 현장에 나와 계셨어요. 어차피 말려도 안 들을 거 제대로나 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손수 선반을 짜고 낡은 수도관을 손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급식실에서 30년 가까이 일하신 경력을 살려 조리대 동선을 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다 냉장고를 놓으면 동선이 꼬여 이쪽으로 옮겨야 손이 편해. 낡은 간판을 떼어내던 날 온 가족이 땀을 흘리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의 이름을 오늘의 식탁이라고 지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정직한 한 끼를 차려내겠다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날 밤 아버지는 택시 안에서 늘 틀어놓으시던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터지나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새벽마다 시장 받아줄 테니까.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가게를 여는 날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류은식품 사원증을 반납하던 날과는 완전히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며칠 전 어머니는 오랫동안 다니시던 학교 급식실 일을 정리하셨습니다. 정년까지 몇 해가 더 남아 있었지만 딸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게 둘 수 없다며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가까이 했으면 됐다. 이제부터는 딸내미 가게가 내 일터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조리와 포장을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첫 영업일 저는 자신만하게 반찬을 진열해 놓았지만 손님은 하루 종일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들어 놓은 반찬의 절반도 팔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혼잣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시장 골목에 이미 자리 잡은 반찬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남은 반찬을 봉지에 담으셨습니다. 이거 아빠가 택시 손님들한테 나눠 줘도 되겠나? 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맛보시라고.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말렸지만 아버지는 며칠 동안 손님들께 반찬을 조금씩 맛보여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손님들 중 몇 분이 직접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태워주신 손님인데 반찬 맛보고 반해서 왔어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그중에는 골목 끝에 혼자 사시는 박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며칠씩 가게에 오시지 않으면 제가 먼저 걱정이 돼서 반찬을 싸들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할머니,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갔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그 후로 저는 할머니께 정기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드리게 됐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핀잔 반, 대견한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얘가 이렇게 퍼주면 남는 게 있겠니?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젓갈 납품업체에서 갑자기 단가를 크게 올리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요즘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요. 이 가격 아니면 거래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최소 물량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발품을 팔아 근교의 작은 젓갈 공방을 찾아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정직하게 담근 젓갈이었고 사장님도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공방 사장님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는 사람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면서 저는 장사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라는 걸 배워갔습니다. 가게를 열고 2달쯤 됐을 때 저는 작은 문제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초기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고 냉장 설비를 하나 더 들여야 했습니다. 마침 시장 상인회에서 지역 신협의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소개받았고 저는 한결신용협동조합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응대한 사람이 윤재혁 씨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규정상의 대출은 한도가 많이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실망했지만 그는 그대로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창업 초기 특례 보증이 있는데 요건이 맞으실 것 같아요.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그는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하나씩 메모해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서류를 챙겨 다시 방문했을 때도 그는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태도에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을 느꼈습니다. 대출이 무사히 승인된 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 겸 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조금 싸서 지점에 들렀습니다. 재혁 씨는 그 뒤로 종종 손님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 고등어 조림 먹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어넘겼습니다. 훗날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었는지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골목 끝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길에 재혁 씨와 마주쳤습니다. 저 할머니 자식들이 다 지방에 있어서 혼자 지내신대요. 며칠에 한 번씩 챙겨드리고 있어요. 재혁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장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네요. 그날 이후 저는 그에게서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단골 어르신께 반찬을 배달하러 갔다가 골목에서 재혁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재혁 씨는 양손에 생필품이 든 봉투를 들고 한 할머니 댁에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재혁 씨가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신협에 오시는 어르신인데 혼자 사세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필요한 것만 조금 사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그가 단순히 규정대로 일하는 은행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숫자 너머의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역시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결신용협동 조합에 입사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합 이사세요. 저는 공개 채용으로 시험 다 보고 면접도 다 봤는데 사람들은 다 낙하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남들보다 2배는 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 역시 대기업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다들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냐고 하죠. 근데 저는 제가 만든 음식에 자신 있어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요. 제 역시는 그런 저를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는 용기가 있으시네요. 저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날 우리는 가게 문을 닫은 뒤 근처 포장마차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저는 그가 겉보기와 달리 여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지점의 전기 내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혁 씨가 처리한 것으로 분류된 대출 서류 하나에서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재혁 씨가 아니라 선배 직원이 담당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선배는 책임을 슬쩍 재혁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윤대리, 이거 자네가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혁 씨는 억울했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밤 재혁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실수라도 하면 바로 역시 낙하산이라 이러네 할게 뻔해요. 그래서 억울해도 그냥 제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역시 그래도 언젠가는 진짜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달 후 그 선배 직원의 실수로 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재혁 씨는 밤새 서류를 디저인을 찾아내고 수석까지 도맡았습니다. 그제야 지점장님도 그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델리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네. 자네 실력이 진짜였구먼.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역시는 사귄 지 8달쯤 됐을 때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했으니까요. 약속한 저녁 아버지는 택시 운행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탓에 점퍼 소매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손님이 늦게까지 잡혀서 재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수 담근 열무김치, 갈치조림, 나물. 재혁 씨는 젓가락을 놓지 못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 음식보다 훨씬 정갈 맛이 나요. 그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발그레지셨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재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서진 씨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한참 재혁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이 작은 가게 하나 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지. 그런 딸을 데려가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할 텐데. 재혁 씨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가 용기에서 만든 가게 저도 존중합니다. 평생 아껴주겠습니다. 그날 밤 재혁 씨를 배웅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진국인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편 윤재혁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 차밀란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재혁의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집인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예은식품에서 8년 일하다가 얼마 전에 독립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얘 장사를 해. 요즘 애들은 참 그래도 예식품이면 알아주는 되긴 하네. 뭐 다시 취직시키면 되지. 정 안 되면 우리 조합 쪽에 자리 알아봐도 되고. 재혁은 그 말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혁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내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따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유를 갖춰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후보고 있었습니다. 강서진 씨죠? 예은식품 다녔다면서요? 네,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 그만두고 지금은 뭐 한다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 재혁이가 좋은 직장 다니는데 며느리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한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장사는 힘들기도 하고 체면도 안 서잖아.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예은식품에서 오래 일했다면서 그 정도 경력이면 다시 회사 들어가는 게 낫지. 정 안 되면 내가 아는 데라도 알아봐 줄 수 있고.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씨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고요. 그 순간 재혁 어머니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자부심, 반찬 냄새 옷에 배는 거,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였습니다.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미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죠.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면서 우리 재혁이 월급 있고 살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상가 건물주도 내가 오래 아는 사람이고 시장 상인회장도 나랑 가까워요.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얽혀 있을지 모르는 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가게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 저를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재혁 씨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를 어머니와의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청 위생과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거래 명세서와 원산지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점검을 나온 공무원은 서류와 표시판을 꼼꼼하게 대조해 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제 없으시네요. 민원이 접수돼서 절차상 나온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다행히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상한 소문은 이미 시장 골목에 퍼진 뒤였습니다. 그 집 반찬 원산지가 수상하다더라. 사실이 아닌 말이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단골 손님 몇 명의 발길이 눈에 띄게 끊겼고 매출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열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역시도 소식을 듣자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제 역시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린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차마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결국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혹시 서진 씨가에 민원 넣었어? 재혁의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런 하찮은 일에 여신경을 써. 장사가 잘 안 되면 자기 실력이 부족한 거지. 재혁 씨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가족은 오히려 더 똘똘 뭉쳤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행 사이사이 짬을 내어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실어다 주셨고 가게 마감이 늦어지면 항상 데리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단골 손님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줄었다고 대충 만들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맛으로 승부해야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와 관련된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일 새벽 아버지는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 한 명을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앞에 내려준 뒤 좌석 사이에서 수험표가 든 작은 파우치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되돌아가 시험장 정문 앞에서 학생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이미 입실 시간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정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학생을 겨우 찾아 수험표를 돌려주셨습니다.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아니었으면 저 시험도 못 볼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그 학생의 부모가 지려 신문사에 제보하면서 작게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가게 한쪽에 붙여 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볼 때마다 참 좋은 기사네요 라고 말해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소문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꾸준히 찾아주시던 단골 손님들 덕분에 가게는 다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위기를 함께 견디면서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무렵 저와 어머니 사이에도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자 저는 매출을 걱정한 나머지 어머니께 날카롭게 굴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반찬 양 좀 더 줄여요. 이러다 재료비도 못 건지겠어요. 어머니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손님 대접을 그렇게 박하게 하면 누가 다시 오고 싶겠니? 나는 넉넉하게 주는 게 맞다고 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께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 말을 뵙고 나서 저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고 잠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정리하다 말고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 나섰고 가게 뒷골목 계단에 혼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불렀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안 해도 돼. 내 마음 다 안다. 근데 서진아 힘들다고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굴면 엄마는 어디 가서 위로받니?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요즘 너무 예민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힘든 건 나눠서 지자. 그날 이후와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먼저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 무렵 재혁의 어머니는 또 한 번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재혁 씨가 근무하는 지점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진 씨, 요즘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돈다면서요. 딱하게 됐네요. 저는 그녀의 말투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다른 일 찾아보는 게 어때요? 재혁이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가게를 정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재혁의 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고집도 참. 이러다 정말 쫄딱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저는 그 말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겪는 모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결신용 협동조합 조합원 전기 총회가 열리던 날 재혁의 어머니는 비상이 미사 자격으로 단상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상인회장, 여성단체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대리예요. 워낙 성실해서 다들 예뻐해 주시지만 제가 이사님들께도 우리 애 잘 좀 봐 달라는 말은 한마디씩 해뒀죠. 그 말을 지나가던 재혁의 직속 선배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대리 실력으로 들어온 거 맞아. 어머니가 이사라며. 재혁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실적으로 증명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을 자처했고 어려운 대출 상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상반기 실적 우수 사원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재혁의 어머니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자리 잘 만들어 줬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재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항의했습니다. 엄마는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꾸 떠벌리고 다녀요. 저는 공개 채용 시험 다 보고 면접 다 봐서 들어온 거잖아요. 재혁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사들한테 잘 봐달라고 말 한마디 안 했으면 내가 여기 있었을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재혁은 자신의 노력조차 어머니의 공으로 돌려지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혁의 어머니는 아들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그 반찬 가게 여자랑 결혼 얘기 아직도 진행 중이야. 재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진 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너 이번 본점 여신팀 전입에 내 이름 오르도록 내가 여러 사람한테 좋게 말해뒀어.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고집부리면 그것도 다 물거품 될 수 있어. 재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 인사까지 엄마가 좌지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세상은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뒤에서 얼마나 신경 썼는데. 모자간의 언쟁을 듣게 된 예비 시아버지 윤태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내 엄마도 널 위해 그러는 거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봐. 재혁의 아버지는 아내가 늘 집안일과 조합 활동을 성실히 해왔다고 믿었기에 아내의 반대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여기며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그날 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진 씨, 미안해요. 저희 집이 이런 식일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계속해도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대신 평생 그의 가족과 싸우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역시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면 어머니도 더는 함부로 못하실 거예요. 어른들끼리 정식으로 만나면 예의를 지키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재혁 씨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재혁은 어머니에게 여러 번 솔직하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서진 씨 부모님이랑 정식으로 인사자리 가지려고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매번 같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아직 그럴 단계 아니야. 나는 그 결혼 인정 안에 세 번째로 거절당한 날 재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서진 씨 부모님과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결혼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는 자리니까 아버지랑 같이 나와 주세요. 재혁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안 나가. 그런 자리 나가서 뭐 해. 옆에서 듣고 있던 재혁의 아버지가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재혁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번은 나가봐야지. 상대편 부모님도 나오시는데 우리만 안 나가면 그것도 여유가 아니야. 그녀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나가긴 나갈게요. 근데 나는 그 결혼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후 재혁 씨는 어머니가 결국 상견례에 나오기로 했다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마지못한 승낙이었지만 재혁 씨는 이 자리를 계기로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은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 있는 한정식집 청리원으로 정했습니다.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아침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 운행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전 운행 좀 쉬면 안 돼요. 상견례 시간도 있는데.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예약해 놓은 단골 손님 몇 분만 태워드리고 바로 올 테니 걱정 마라. 그렇게 아버지는 평소처럼 운행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지나던 중 눈앞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신호를 무시한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목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택시를 세우고 뛰어나가셨습니다. 쓰러진 배달원은 다리를 크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발만 동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치셨습니다.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다리를 다치신 것 같으니까 그대로 계세요. 제가 신고할게요. 아버지는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원이 놀란 마음에 다시 일어나려 할 때마다 어깨를 짚어 누비며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배달원을 이송한 뒤에도 아버지는 목격자로 현장에 남아 경찰에 진술하시느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시계를 보고 낯빛이 급해지셨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대학 졸업식 때 입으셨던 그 오래된 양복을 서둘러 꺼내 입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여보, 옷이 그게 뭐예요? 새로 하나 사놨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며 다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여. 이거라도 입어야지. 시간 다 됐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오신 뒤 가장 아끼던 정장을 서둘러 꺼내 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온매 무새를 다듬을 여유도 없이 두 분은 곧장 집을 나서셨습니다. 두 분은 예정보다 한참 늦게 그것도 사고 현장에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식당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와 재혁 씨는 먼저 청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재혁의 부모님도 곧 도착했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맞춘 듯한 고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갖춰 입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시계를 한번 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20분이 지나도록 부모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운전 중이라 받지 않으셨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재혁의 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 참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늦으시면 곤란한데 제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택시 일을 오래 하시면 시간 약속에는 더 철저하실 줄 알았는데 재혁 씨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에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되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상견례 자리에 사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늦는 건 요의가 아니잖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오다가 사고 현장을 봐서 지금 바로 출발한다. 저는 부모님께 별 일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재혁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쾌한데 사람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이게 의의라 생각하니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사고가 있어서 그녀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라버렸습니다. 됐어. 변명은 그만해. 내가 괜히 이런 자리에 나왔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은 인정 못한다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다니까.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요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잣! 재혁의 어머니 손바닥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까지 놀라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말댔고야. 재혁 씨는 즉시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으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빠져. 내가 너 키우면서 이런 여자 만나라고 은행원 만들어준 줄 알아. 내가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것도 다 내 덕이야. 그 말에 재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제 앞을 굳게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늦게 도착해 연신 미안한 표정을 짓던 어머니는 제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재혁의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재혁의 어머니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내 딸한테 사과하십시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견례도 늙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나한테 사과하라고 참 어이가 없네.
아버지는 그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보는 사람처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사부인 혹시 저를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지 않아서요. 저는 그 순간 재혁의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명수입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녀의 낯빛이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애써 표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어차피 이런 자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네. 재혁아 가자. 재혁 씨는 어머니의 팔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엄마 먼저 가세요. 저는 서진 씨랑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재혁 씨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서진 씨를 때렸잖아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재혁의 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구보다 당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을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그녀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뺨의 통증보다도 아버지의 침묵이 더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아무것도 여쭤볼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뒤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혁 씨와의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재혁 씨가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저 놓아버리고 싶으면 지금 말해도 돼요. 저희 집이 이런데 서진 씨한테 계속 이걸 견디라고 할 자격이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혁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재혁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진 씨 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결혼을 계속하겠다고 서진 씨한테 강요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역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도 버틸 자신은 없어요. 저는 어머님이 아니라 재혁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재혁의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의 말로는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며칠을 알아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방에 불이 켜진 채로 오래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낮에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가 말도 못 꺼내고 끊기를 반복하셨다고 재혁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재혁의 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희 가족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안쪽에서 배달 나갈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먼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감정이 격해져서 손을 올린 건 제 잘못이었어요. 분명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계속 아버지 쪽을 의식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갑작스러운 방문이 오히려 더 의아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사과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저기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기억 못하시는 건가요?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복잡하게 굳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앉으시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 역에 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8년 전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날 유난히 눈이 많이 왔었죠. 시내 호텔 뒤편 골목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제 역의 어머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를 회상하듯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여자 손님 한 분과 남자분이 같이 타셨어요. 두 분 다 많이 취해 계셨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다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남자분이 화가 나서 중간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시더니 먼저 내리셨죠.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은 혼자 뒷자리에서 한참을 오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자분이 급히 내리시면서 핸드백을 두고 가셨더군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명함을 찾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기중품 문제로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 봐 그날 밤 가까운 지구대에 습득 신고를 해뒀습니다. 다음날 그 여자분께서 직접 지구대로 찾아오셔서 물건을 확인하시고 수령, 서명을 하셨죠. 그때 얼굴을 처음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그 말투 오랫동안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들으니 어딘가 낯이 있더군요. 아버지가 확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손님이 제 역이 어머님이셨군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말을 삼킨 뒤 겨우 덧붙였습니다. 그날 택시는 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제 역의 어머니가 8년 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택시를 한 번 탔던 일 때문에 그녀가 저토록 동의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역의 어머니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녀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역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 8년 전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자신도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 역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계속 다투세요. 제 역 씨는 그날 저녁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제 역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 서진이네 부모님 만나고 온 뒤로 계속 이상해. 제 역의 어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집딸이 우리 재혁이한테 안 어울린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재혁의 아버지가 미심적인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혁이 말로는 당신이 서진이 아버님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던데. 재혁의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몇 년 전에 택시를 한 번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지인이랑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다운거든요. 그걸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재혁의 아버지는 선뜻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이야기로 다운다고 택시 기사가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재혁 씨는 그때부터 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재혁 씨는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 없다며 양가 부모님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어가 나는 그 일을 우리 딸 결혼시키는데 이용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난 일이니 덮어두자. 하지만 제 역시는 끝까지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이대로 두면 아버지도 계속 속으시고 저도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재혁 씨의 집으로 초대받아 두 집안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서진이 아버님 대체 왜 자꾸 그때 일을 꺼내시는 거예요? 별일도 아니었잖아요. 재혁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 당신이 지인을 만났다는 그날. 재혁의 어머니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몇 년이나 지났잖아요. 재혁의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날짜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을 만난 일 때문에 택시기사와 그렇게 오래 실랑이를 했다는 거야. 재혁의 어머니는 시선을 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부산 2박 3일 출장 갔던 날이었어요. 말을 뱉은 순간 재혁의 어머니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혁의 아버지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당신 아까는 날짜도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부산에 출장 갔던 날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혁 씨가 주먹을 꽉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냥 지인이랑 술 한잔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아버지 출장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혁의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스스로의 입을 통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끝을 맺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로도 며칠 동안 두 문 불출했습니다. 그러다 재혁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 어머니가 조합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신대요. 서진 씨 아버님이 우리 결혼 성사시키려고 자신을 협박한다고요. 재혁 씨는 더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부 사람은 부르지 않고 양가 부모님과 저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서진 씨 아버님이 협박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엔 아버지 출장 날짜까지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재혁의 어머니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건 내가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한 거야.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여들래. 저 사람이 결혼 성사시키겠다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태 아무한테도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봉투 안에는 8년 전 지구대 습득물 접수증과 그녀의 서명이 담긴 인계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재혁의 아버지 앞으로 내려놓으며 설명하셨습니다. 핸드백을 돌려드리고 며칠 뒤 재혁이 어머님께서 지갑 속 현금이 줄었다며 저를 의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구대에 신고할 때 내용물을 함께 확인받아 놓은 기록과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수령 확인서가 남아 있어서 제 결백을 밝힐 수 있었죠. 그 뒤로 행여 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사본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침착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기록은 재혁이 어머님께서 그날 밤 호텔 인근에서 제 택시를 이용하셨고 다음날 제가 핸드백을 돌려드렸다는 사실만 확인해 줍니다. 함께 계셨던 분과 무슨 관계였는지는 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 그녀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재혁의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이름을 말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업무차 만난 사람이었다면서 이름도 말 못해? 아버지는 그 모습을 잠자고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확한 문장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남편에게 직접 다 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건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재혁의 어머님께서 오시면서 그분을 붙잡으셨으니까요. 그 말에 재혁의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약속했어요. 우리가 만난 5년 내내 절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말을 뱉은 순간 그녀는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재혁의 아버지가 힘없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5년 내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류를 내려다 보다가 결국 무너지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재혁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5년 동안 만났다면서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녀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그때는 정말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그날도 헤어지자고 말하다가 다툰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진 말은 그 순간부터는 그녀도 자신의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남편 몰래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 발각되면 이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 그날 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다툰 것이었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혁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재혁 씨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가 집안의 체면과 명예를 강조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을 배신한 사람은 어머니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한테 반듯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엄마는 재혁의 어머니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그때는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서 몇 번이고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재혁의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저와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이 아버님, 서진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결혼도 제가 다 허락할게요. 뭐든 다 할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내밀어 그녀가 무릎 꿇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을 꿇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일은 남편분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실 부분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날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딸에게 송금을 하고 모욕을 준 것, 그것부터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인지 다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칠 뒤 조합 사람들도 그녀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혁 씨가 우연히 자리를 함께했던 조합 관계자에게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 거짓 주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없는 협박을 지어낸 사실이 알려지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재혁의 아버지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재혁 씨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착잡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 미안해요.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제 역시 씨가 사과할 일 아니에요. 다만 아버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은 저보다 아버님을 먼저 챙겨 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아버지의 옆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계셨습니다. 아빠 그 기록을 8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동안 앞만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일은 거에 잊고 살았다. 다만 한 번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어서 그 서류만은 참아버리지 못했지.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내 딸한테까지 닥칠 줄은 몰랐다.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결국 자기가 감춘 일 앞에서는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이가에는 웃음 대신 씁쓸한 기색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혁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모집 말들이 떠오르신 듯했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통쾌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허무하다. 그렇게 남을 무시하던 사람도 알고 보니 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재혁의 아버지는 한동안 집을 나가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재혁 씨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두 분이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별거를 하며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재혁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재혁의 어머니는 협박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지어낸 사실이 조합 관계자들 사이에 알려진 뒤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는 직무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비상이 미사직에서 물러났고 한동안 지역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게를 덮쳤던 위생 민원이 정말 그녀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그걸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역시는 그 모든 일을 겪은 뒤 스스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본점 발령 얘기 없던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지방의 다른 지점으로 자원해서 갈 생각이에요. 어머니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재혁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결국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재혁 씨는 몇 달로 인근 소도시에 작은 지점으로 자원해서 옮겼습니다. 그 지점 사람들은 예초에 그가 누구 아들인지도 몰랐기에 어머니의 배경으로 그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혁 씨는 오직 자신의 실적만으로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 소식이 예전 지점에도 조금씩 전해지면서 그를 낙하산이라 수근거리던 사람들도 차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 지점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원룸을 얻어 자취를 시작한 재혁 씨는 처음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밑반찬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재혁 씨가 전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가 보내준 반찬 덕분에 요즘 살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도 이 나물 무침 맛보더니 어디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뿌듯해서 웃었습니다. 그럼 재혁 씨가 저희 가게 홍보 대사네요. 그렇게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로 하루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먼저 털어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혁 씨,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져요. 서로가 진짜 준비됐을 때 결혼해요. 역시는 제 뜻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제대로 서고 싶어요. 어머니 그늘이 아니라 제 발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재혁 씨는 새 지점에서 착실하게 실적을 쌓았고 결혼을 앞두고는 그 실적을 인정받아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먹서먹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아,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재혁 씨는 누구의 허락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아버지는 습관처럼 택시 열쇠를 챙기려 하셨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렸습니다. 아빠, 오늘은 딸 시집 보내는 날이잖아요. 하루만 쉬세요. 아버지가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오전 손님 몇 분은 예약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옆에서 눈을 흘기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택시야. 다른 기사님한테 넘기라니까. 결국 아버지는 웃으며 열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낡은 양복 대신 오랜만에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저를 데리고 식장에 들어가셨습니다. 팔장을 낀 아버지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행복해라. 그거면 됐다. 오늘의 식탁은 그 후로도 대박 프랜차이즈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은 꾸준히 늘었고 저는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 꾸러미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게에서 함께 일하시고 아버지는 새벽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실어다 주십니다. 재혁 씨는 퇴근하면 곧장 가게로 와서 배달과 장부 정리를 돕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그가 이제는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눌 정도로 가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마감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타인의 직업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사람이 결국 무너진 건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진실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던졌던 그 질문을 떠올립니다. 혹시 저를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어지고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낸다는 걸 저는 그 일을 겪으며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가게 벽 한쪽에는 가게를 처음 열었을 무렵 아버지의 선행이 실린 빛이 조금 바른 신문 기사가 붙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그 기사를 보며 묻습니다. 음악 사장님, 이거 아버님 일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음악 저희 아버지세요. 그 말 속에는 제가 겪었던 모든 시간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음악 정직하게 만든 반찬 한 접시가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 한 끼가 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